구름도 쉬어넘는다는 강원도 한계산의 험준한 자락. 그 아득한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암자에는 오직 책 읽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운명이 폭풍전야의 등불처럼 위태롭기 전, 훗날 오리 정승이라 불리며 전란의 불길 속에서 백성들을 구제할 명재상 이원익이 아직은 풋풋한 서생의 티를 벗지 못했던 젊은 시절의 일입니다. 사방이 첩첩산중이라 인적조차 드문 그곳에서 이원익은 홀로 등잔불을 밝히고 성현의 가르침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문풍지를 매섭게 떨게 하고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깊은 밤이었지요. 이원익은 문득 자신의 등 뒤로 느껴지는 기이한 온기에 붓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분명 자신뿐이건만 공기 중의 감도는 향긋한 소량기와 함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성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문밖을 내다보니 그곳에는 달빛을 등지고 선 한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노승의 모습은 결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머리칼은 눈보다 하얗게 새어 어깨를 덮었고 길게 늘어진 눈썹은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눈매를 감싸고 있었지요. 그가 걸친 승복은 수없이 기운 흔적이 역력했으나 그 사이로 배어나오는 은은한 빛은 마치 천상의 옷감으로 지은 듯 눈부셨습니다. 이원익이 황급히 일어나 예를 갖추려 하자 노승은 그저 인자한 미소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웅장하면서도 시냇물처럼 부드럽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공은 어찌하여 이 험한 곳에서 홀로 고행을 자처하는가 하는 그 물음에는 단순한 궁금함 이상의 한 인간의 평생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원익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포부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장차 다가올 난세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고 싶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를 내디뎠습니다. 그 지팡이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땅에서는 푸른 안개가 피어올랐고 암자 주변은 순식간에 선계의 풍경으로 변모해갔습니다. 노승은 예언하듯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조선의 심장이 될 것이니 장차 500년을 이어갈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도탄에 빠진 만백성을 구제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기를 누설하는 신선의 엄중한 선언이자 이원익이라는 한 사내의 어깨에 지워진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노승은 이어 이원익의 앞날에 닥칠 위기와 그것을 극복할 방책을 하나하나 일러주었는데 그 내용은 마치 거울을 보듯 미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원익이 그 놀라운 가르침에 다시금 절을 올리려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을 때 눈앞의 풍경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승은 간데없고 오직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소량기와 돛돌 위에 남겨진 젖은 신발 자국만이 이 모든 일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훗날 이원익은 5번이나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전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다시 세웠고 백성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존경해 맞이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날 밤 한계산에서 만난 노승은 실로 수백 년의 세월을 산 신선이었으며 조선의 국운을 살피러 내려온 하늘의 사자였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선비의 진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신선을 만나게 된 기이하고도 장엄한 인연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옷깃 좀 여미시고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오늘 제가 풀어놓을 이야기는 저작거리에서 흔히 듣는 시시콜콜한 잡담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이 땅 조선이 임진년의 그 모진 병난으로 피바다가 되기 전 나라의 명운을 짊어질 거목이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에 대한 아주 기이하고도 엄숙한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오리 이원익 대감입니다. 훗날 백성들이 고리 정승이라 부르며 제사상에 올릴 정도로 흠모했던 그분이지요. 키는 작고 몸집은 왜소하여 겉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였으나 그 가슴속에는 태산보다 높은 기계가 서려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고도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잠시 강원도 깊은 골짜기, 저 험준하다는 한계산 자락의 암자로 들어가 공부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늦가을이었을 겁니다. 산중의 가을밤이란 것이 얼마나 무섭고 적막합니까? 해가 떨어지면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계곡 물 구르는 소리와 마른 가지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지요.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이원익은 다 달아빠진 붓을 고추 세우고 성현의 글고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 탁탁 소리를 내고 문풍지는 산바람에 파르르 떨며 구슬픈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삼경이 깊어지던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짐승조차 잠든 그 깊은 밤에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적대인가 아니면 산군, 호랑이 이 내려왔나 싶어 오금이 저렸을 터입니다. 허나 젊은 이원익은 담대했습니다. 붓을 조용히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지요. 벅, 벅, 벅 그것은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발소리라기엔 너무나 가벼우면서도 땅의 울림이 묵직하게 전해져 오는 기묘한 소리였지요. 그리고 이내 꽉 닫힌 방문 틈으로 향긋한 소량기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퀴퀴한 먹 냄새와 기름 타는 냄새뿐이었는데 난데없이 깊은 산속에 가장 맑은 전기만을 모아놓은 듯한 소량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뉘신데 이 깊은 밤, 산중의 정막을 깨우십니까? 이원익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문밖의 달빛 그림자가 문종이 위에 어른거릴 뿐이었지요. 이원익은 자세를 고쳐 앉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며 호롱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춤을 추었습니다. 이원익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실로 기이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방금 내린 첫눈처럼 하얗게 빛나는데 얼굴의 혈색은 마치가 태어난 아이처럼 붉고 윤기가 돌았습니다. 그가 걸친 승복은 낙다 못해 천조각을 기워 만든 누더기였으나 달빛을 머금은 그 옷자락에서는 은은한 서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그 눈빛.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으면서도 천년 묵은 고목처럼 깊고 그윽한 그 눈동자가 이원익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원익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돗자리 위로 내려와 공손히 읍을 했습니다. 이것은 배움의 깊이나 신분의 고하를 떠나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경외심이었습니다. 소생 이원익이라 하옵니다.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왕림하셨는지요? 노승은 대답 대신 지팡이를 들어 암자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이복의 젊은 선비. 자네는 어찌하여 비단 이불 덮고 편히 쉴 시간에 이 춥고 험한 산골짜기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가? 목소리는 웅장했습니다. 마치 산봉우리를 때리는 천둥 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이원익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편안함에 안주하면 정신이 흐려지고 배부름에 취하면 백성의 굶주림을 잊게 됩니다. 소생은 장차 나아가 나라의 녹을 먹을 사람으로서 먼저 제 안의 나태함을 씻어내고자 함입니다. 노승은 그 말을 듣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암자 뒤편의 소나무들이 덩달아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허허허, 기특하고도 맹랑한 소리로다. 허나 책 속에 파묻혀 글줄이나 외운다고 세상의 이치를 알겠느냐? 자네가 읽는 그 성현의 말씀들이 굶어 죽어가는 백성의 텅 빈 뱃속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말이다. 이원익은 흠칫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밤마다 스스로에게 던지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글 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했으나 과연 이 학문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감. 노승은 정확히 그 아픈 곳을 찌른 것입니다. 스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소생이 어찌해야 참된 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원익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자 노승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흙이 묻어있을 터인 그의 신발이 돗자리를 밟았으나 신기하게도 흙먼지 하나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방 한가운데 앉아 호롱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불꽃을 보아라. 제 몸을 태워 주위를 밝히지 않느냐? 자네의 운명이 바로 저 불꽃과 같다. 제 운명이 불꽃과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머지않아 이 나라 조선에 큰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바다 건너 왜적들이 승냥이 떼처럼 몰려와 강토를 유린하고
백성들의 피가 강물을 붉게 물들일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조정의 대신이라는 자들은 제 살 길 찾기에 바빠 도망치기 급급할 것이고 임금조차 몽진을 떠나야 할 처참한 날이 닥칠 게야 이원익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시 조선은 태평성대라 자만하며 국방을 소홀히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누구도 전쟁을 예견하지 않았지요. 허나 노승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단호하여 감히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스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의 사직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백성들은 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원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승은 그윽한 눈으로 이원익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할 인재들을 내려보냈으니 자네가 바로 그 중 하나다. 자네는 화려한 꽃이 되려 하지 말라. 꽃은 비바람에 떨어지나 뿌리는 땅을 움켜쥐고 버티는 법이다. 자네는 흙투성이가 되어 무너지는 나라를 떠받치는 굵은 뿌리가 되어야 한다. 노승은 품에서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는 신용을 하더니 허공에 대고 글자를 쓰는 듯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허공의 금빛 글자가 둥둥 떠다니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오리. 이것이 자네의 호가 될 것이다. 오동나무 마을이라는 뜻이지. 오동나무는 봉황이 깃드는 나무라 했다. 자네는 평생을 청빈하게 살며 오직 백성만을 위한 둥지를 틀어야 한다. 명심해라. 자네가 5번이나 영의정의 자리에 오를 것이나 그 자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임을 왜 5번의 영의정이라니요. 소생같이 미천하고 재주 없는 자가 어찌 이원익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치열한 조정에서 영의정을 한 번 하기도 힘든데 5번이라니. 게다가 곧 전쟁이 난다니. 혼란스러워하는 이원익에게 노승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내 500년을 살며 수많은 왕조가 뜨고 지는 것을 보았으나 자네처럼 맑은 영혼을 가진 관리는 드물었다. 내 오늘 이곳 한계산까지 내려온 것은 자네에게 천명을 일러주기 위함이다. 자네는 훗날 전란 속에서 군사들을 먹이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며 불타버린 종묘사직을 다시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허나 명심해라. 그 길은 가시밭길이다. 남들이 비단 옷을 입을 때 자네는 베옷을 입어야 하고 남들이 고기를 먹을 때 자네는 나무를 먹어야 한다. 그 고단함을 견딜 수 있겠는가? 노승의 호통 같은 질문에 이원익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사명감, 운명에 대한 전율이었습니다. 이원익은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뼈에 새기겠습니다. 제 한 몸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한들 만백성이 편안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가시밭길을 가겠습니다. 이원익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노승의 기운이 일순간에 흩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님, 이원익은 황급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산사를 비추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노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산길, 그가 서 있던 마당 어디에도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허나 그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방 안에는 여전히 머리가 맑아지는 짙은 소량기가 진동하고 있었고 노승이 앉았던 돗자리 위에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를 푸른 소나무 잎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이슬이 맺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원익은 그 소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 그것은 단순한 나뭇잎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짊어져야 할 조선의 무게이자 신선이 건넨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오리. 오동나무 마을. 흙이 되어라. 이원익은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먼동이 트자마자 짐을 꾸려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입산할 때와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겠다는 젊은 선비의 야망은 사라지고
다가올 난세로부터 백성을 구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훗날 이 일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밤 이원익이 만난 노승은 한계산의 산신령이었을 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여 내려온 단군조선의 옛 신선이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체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만남이 이원익이라는 인물을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이원익 대감이 산을 내려와 조정에 출사하고 노승의 예언대로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와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그 참혹한 전란 속에서 나라를 구하고 오리정승의 전설을 써 내려갔을까요? 다음 편, 전란의 불길 속에서 피어난 청백리 편에서 그 장엄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숨 좀 돌리시고 차 한 잔 마시며 기다려주시지요. 한계산에서 신비로운 노승을 만나고 내려온 이원익은 그날부로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젊은 혈기로 가득 찼던 눈매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졌고, 입을 열어 재주를 뽐내기보다는 귀를 열어 세상의 신음을 듣는 자가 되었지요.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발을 들였으나 결코 권력에 단맛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이 건넨 그 서늘한 소립의 감촉, 그 가시밭길이라는 예언이 늘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깨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592년 임진년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에는 불길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지요. 남쪽 바다 건너 왜적들이 칼을 갈고 있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으나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 당파를 나누어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며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자들이 태반이었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묻히기 일쑤였습니다. 이원익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부산 앞바다에 왜적의 배가 새카맣게 몰려들었습니다. 부산진과 동래성이 순식간에 함락되고 왜적들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밀고 올라왔습니다. 전쟁이다. 전쟁이 났다. 조선 팔도는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조정의 풍경은 어떠했겠습니까? 임금인 선조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고, 떵떵거리던 대신들은 보침을 싸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임금이 궁을 비우던 그날,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 속에서 백성들은 궁궐에 불을 지르고 노비문서를 태우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라가 백성을 버렸으니 백성 또한 나라를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비규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원익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당시 이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도망치는 대신 임금을 모시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개성을 지나 평양으로 향하는 그 길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고, 임금의 행렬을 향해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평양성에 도착했을 때 성 안의 민심은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우리를 버리고 또 도망갈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자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때 선조 임금이 이원익을 불렀습니다. 이판서, 경이 인한국을 수습해 주어야겠소? 자네가 평안도 도채찰사가 되어 민심을 달래고 군사를 모아주시오. 도채찰사. 그것은 전시 상황에서 군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허나 이 시점에서는 독이든 성배나 다름없었지요. 이미 무너진 나라, 흩어진 군사를 데리고 호랑이 같은 왜적과 맞서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원익은 주저하지 않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신이원익,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한 목숨 바쳐 국군을 되살리겠나이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한계산 노승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남들이 비단옷을 입을 때 자네는 베옷을 입어야 하고, 남들이 고기를 먹을 때 자네는 나무를 먹어야 한다. 아,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 참혹한 전란의 구렁텅이에서 백성과 함께 뒹구는 것, 그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이원익은 화려한 관복을 벗어 던지고 낡고 해진 군복을 걸쳤습니다. 그는 관아의 따뜻한 방을 마다하고 병사들과 함께 차가운 흙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쌀밥 대신 거친 잡곡밥이나 묽은 죽을 먹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민망하여 고기를 권하면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백성은 흙을 파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데 내 어찌 고기 씹는 맛을 즐기겠는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거두어라. 그의 이런 모습은 얼어붙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꼬장꼬장한 늙은 대감이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는구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도망갔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 숨어있던 장정들이 낫과 곡괭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대감님이 계신다면 우리도 한번 싸워보겠소. 이원익은 그렇게 모인 오합지졸의 군사들을 이끌고 평양성을 방어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군율을 어기고 백성을 약탈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했고 공을 세운 자에게는 자신의 옷을 벗어주며 치하했습니다. 그의 영은 서리빨 같았으나 그 마음은 봄바람 같았으니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원군이 도착했는데 그 기세가 등등하여 조선의 관리들을 하대하고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은 이원익의 체구가 작고 옷차림이 허름한 것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조선에 도채찰사라더니 은시골 촐로가 나와 있느냐. 이여송이 거드름을 피우며 비웃었지만 이원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중하면서도 뼈있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군량미 조달과 지형 설명에 있어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계획을 내놓자 이여송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원익은 명나라 군사 수만 명의 식량을 대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고 그 복잡한 병참 문제를 귀신같이 해결해냈습니다. 결국 이여송도 무릎을 치며 감탄했지요. 조선에 인물이 없다 하더니 여기 진짜 재상이 있었구려. 내 눈이 어두워 거인을 알아보지 못했소. 이원익의 활약 덕분에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승전보가 울려 퍼지던 날 이원익은 환호하는 군중들 뒤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불타버린 성벽, 시체가 널린 들판. 승리했으되 상처투성이인 조국 강산을 바라보며 그는 묵묵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외적을 몰아내는 것은 시작일 뿐.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내 뼈를 깎아서라도 기둥을 세워야 한다. 전쟁은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정유재란이 다시 터지고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키는 동안 이원익은 육지에서 골마 터진 백성들의 삶을 보듬었습니다. 그는 사도의 도채찰사가 되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전장이 휩쓸고 간 자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전장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허름한 주막에서 새우잠을 자던 이원익의 꿈에 다시 그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50년 전 한계산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이원익에게 낡은 집신 한 켤레를 건네주었습니다. 예수님, 이것은 많이 달았구나. 내 발도, 내 마음도. 허나 아직 갈 길이 머니라. 이 신을 신고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워보거라. 잠에서 깬 이원익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고름이 엉겨붙어 있었고 집신은 다 해져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는 꿈속의 노승이 건넨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짊어진 진짜 소명임을 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올릴 장계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피눈물로 쓴 백성구제책, 훗날 대동법의 씨앗이 될 획기적인 개혁안들이 그 밤 흔들리는 등불 아래서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500년 묵은 신선이 점지했다던 재상, 이원익. 그는 칼을 든 장수가 아니었으나 붓 한 자루와 고든 절개로 천만대군의 칼날보다 더 강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조리정승이라 불렀습니다. 키가 작아 조리박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하여 붙은 농담 섞인 별명이었으나 훗날 그 이름은 청백리의 대명사로 조선 역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온한 노후가 아니었습니다. 붕당의 비열한 모략과 억울한 누명, 그리고 유배라는 또 다른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라를 구하고도 죄인이 되어야 했던 이원익,
과연 그는 그 마지막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고 만인의 스승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리 이원익 대감이 임진왜란이라는 그 참혹한 불길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탱했는지, 그리고 그 공로에도 불구하고 붕당의 비정한 칼날 앞에 유배지로 떠나야 했던 기구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죄인이 되어 쫓겨가는 그 뒷모습,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거목은 태풍이 불어닥친 뒤에야 그 뿌리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전쟁은 끝났으나 백성들의 삶은 전쟁터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자식을 버리고 세금을 낼 길이 없어 야반도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바로 이때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다시금 조정의 부름을 받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리 이원익이었습니다. 광해군이 물러나고 인조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뒤 새 임금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낙향에 있던 이원익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77, 지금으로 치면 100살은 좋게 된 나이 아니겠습니까? 편안히 여생을 보내도 모자랄 판에 그는 또다시 지팡이를 짚고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벼슬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오직 백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던 것은 바로 공납이었습니다. 각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제도였는데 이것이 아주 고약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전복을 바치라 하질 않나, 바닷가 마을에서 산삼을 캐오라 하질 않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빗발쳤지요. 게다가 중간 관리들이 이를 악용해 백성들이 직접 구한 물건은 퇴짜를 놓고 자기들이 비싸게 산 물건을 강제로 떠넘기는 박납의 폐단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흡혈귀나 다름없었지요. 이원익 대감은 영의정이 되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대동법의 시작입니다. 특산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집집마다 가진 토지 결수에 따라 쌀로 내게 하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가진 자는 더 내고 없는 자는 덜 내는 공평한 세상. 구하기 힘든 표범 가죽 대신 쌀이나 배로 세금을 내게 하니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자들과 땅 꽤나 가진 양반들의 반발이 오죽했겠습니까? 이원익이 나라를 망치려 든다, 양반의 기강을 무너뜨린다으며 온갖 상소를 올리고 비방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노재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했습니다. 전하, 백성이 배고파 죽어가는데 사대부의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쌀 한 톨이 귀한 이때에 백성을 살리는 법보다 더 큰 법은 없습니다. 신의 목을 베실지언정 이 법만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의 뚝심 덕분에 대동법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어 점차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훗날 백성들이 그를 일컬어 대동법의 아버지라 부르며 눈물로 고마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원익 대감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됩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모두 지내고 무려 40여년을 재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들 같으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하인을 수십 명 거느리고 떵떵거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원익 대감이 살던 집을 아십니까? 그는 퇴임 후 한양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낡았는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 안에 있는데도 삿갓을 쓰고 있어야 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조 임금이 이원익 대감의 안부가 궁금해 승지를 보냈습니다. 승지가 그 집에 도착해서 보니 이건 뭐 재상의 집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개가 드나들고 방문은 창호지가 다 찢어져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그 좁은 방구석에서 조선 최고의 재상이 돗자리를 짜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감, 아니 어찌 이런 곳에서 승지가 말을 잇지 못하자 이원익은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집에 비가 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나 내 마음이 백성들의 눈물로 젖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네.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으니 이만하면 족하지 않은가. 승지의 보고를 들은 인조 임금은 눈시울을 붉히며 탄식했습니다. 영상이 청백리인 줄은 알았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내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도다. 임금은 당장 경기감사에게 명하여 이원익에게 새 집을 지어주라 명했습니다.
이원익은 한사코 사양했지만 임금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5칸짜리 조그만 집을 받게 되니 이것이 바로 관감당입니다. 보고 느끼는 집이라는 뜻이지요. 모든 관리가 이원익의 청렴함을 보고 배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작은 거인으로 살았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태산보다 거대했습니다. 그가 저작거리에 나가면 아무도 그가 영의정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옆집 할아버지처럼 낡은 베옷을 입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분이었지요. 하지만 그가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은 뒤늦게 그를 알아보고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권위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절이었습니다. 1634년 오리 이원익 대감은 88배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양 장안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백성들은 흰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통곡했습니다. 우리 대감마님 가셨네. 우리를 살려주신 부모 같은 분이 가셨네. 그 울음소리가 며칠 밤낮으로 한양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장례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상여가 지나가는 길마다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한계산의 노승이 했던 예언 말입니다. 500년을 기다린 인물이로다. 비록 체구는 작으나 그 안에 천하를 품었으니 장차 이 아이가 나라의 기둥이 되어 쓰러져가는 사직을 바칠 것이다. 그 노승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원익은 칼로 적을 베는 장수는 아니었으나 청렴과 애민이라는 무기로 가난과 부패라는 적을 베어낸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았던 재상, 오리 이원익의 권력은 칼날 위에 핀 꽃처럼 위태롭고 허망한 것이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천년이 지나도 지지 않는 향기로 남는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어쩌면 그 옛날 빚에는 초가집에서 백성들의 밥그릇을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던 한 노인의 깊은 한숨과 뜨거운 눈물 덕분이 아닐까요? 지금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유난히 맑고 고고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오리정승이 우리에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일지도 모릅니다. 500년을 산 신선. 이 점지한 재상, 이원익의 이야기는 여기서 맺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그 치열했던 임진년의 전쟁도 어느덧 옛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시리고 아팠습니다. 외놈들이 짓밟고 간 땅에 다시 씨를 뿌렸으나 정작 추수 때가 되면 관아의 아전들이 들이닥쳐 이른바 곡물이라는 명목으로 고혈을 짜내기 일쑤였지요. 산골 마을에 전복을 바치라 하고 바닷가 마을에 표범 가죽을 내놓으라 하니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차라리 죽으라는 소리와 진배 없었습니다. 이때 이미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오리 이원익 대감은 다시 한번 조정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의 등은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으나 눈빛만은 그 옛날 한계산 노승을 만났던 청년 시절보다 더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일전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밥은 백성의 하늘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나라도 설 수 없습니다. 이제 저 해괴한 공납의 폐단을 없애고 가진 땅의 넓이에 따라 쌀로 세금을 걷는 법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최고의 개혁이라 불리는 대동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양반 지주들과 방락업자들의 반발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이원익을 노망난 늙은이라 비웃고 사대부의 기틀을 흔드는 위험한 자라고 모함했습니다. 허나 이원익 대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굶주린 아이들의 퀭한 눈동자와 거친 손마디의 농부들만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경기도 도채찰사로 내려가 처음 대동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누렇게 익은 벼가 물결치는 가을 들판, 그 논두렁에 늙은 정승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떨리는 손으로 햅쌀 한 줌을 쥐어 대감에게 보이며 울먹였습니다. 대감마님, 내 평생 내 땅에서 난 쌀을 관아에 바치고도 식구들 입에 풀칠할 쌀이 남은 것은 올가을이 처음이옵니다. 이제 저 산 너머 장사치들에게 빚을 내어 가죽을 사지 않아도 된다니 이것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원익 대감은 그 농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정승의 손이나 농부의 손이나 흙대 묻고 주름진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꿈이 아닐세.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인 게지.
자네가 흘린 땀방울이 온전히 자네 식구들의 웃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날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은 들판에서 백성들과 함께 웃음 짓던 노인의 얼굴. 그것은 권력자의 위엄이 아니라 자식을 배불리 먹인 아버지의 인자함이었습니다. 500년 묵은 신선이 점지했다던 재상은 칼을 휘두르는 영웅이 아니라 백성의 밥그릇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당. 빚에는 초가집에 삭가쓴 정승볕을 자리에서 물러난 이원익 대감의 말년은 어떠했을까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영의정을 5번이나 지냈으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여생을 보냈으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허나 그가 돌아간 곳은 한양 도성 근처에 쓰러져가는 초가집 몇 칸이 전부였습니다. 그 집은 울타리도 제대로 없어 지나가던 소가 마당에 풀을 뜯고 동네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러 드나들 정도였지요. 어느 여름날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자 낡은 초가 지붕은 기어이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방구석 여기저기에 빗물을 받는 그릇들이 놓였고 툭툭 투두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때 방 안의 풍경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방바닥은 빗물로 흥건한데 이원익 대감은 의관을 정제하고 꼿꼿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의 머리 위에 쓴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비를 피할 때 쓰는 대나무 삿갓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삿갓이라니요. 곁에서 시중 들던 늙은 종이 민망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평생 나란 일을 하시느라 집안 돌볼 틈이 없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늙은 종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원익 대감은 책장을 넘기며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무슨 소리인가? 우리는 이렇게 삿갓이라도 있으니 비를 피할 수 있지 않은가? 저 밖에 가난한 백성들은 이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을 텐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호강인가? 하늘이 내게 맑은 빗소리를 벗삼아 글을 읽으라 하니 이 또한 풍류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청백리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곳간은 비우고 나라의 곳간을 채웠으며 자신의 지붕은 새더라도 백성의 지붕을 고쳐주려 했던 그 마음. 좁고 누추한 방 아니었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은 그 어떤 왕궁의 주인보다 고귀하고 넉넉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 마당, 임금의 눈물과 마지막 가는 길이 소문은 구중궁궐 깊은 곳,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대 임금들을 모시고 난세를 평정한 원로 대신이 비세는 초가에 산다니요. 인조는 거동을 준비시켜 이원익의 집을 찾았습니다. 도착한 임금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너질 듯한 흙담, 잡초가 무성한 마당, 그리고 사람이 산다고 믿기 힘든 좁은 방, 그 초라한 방에서 늙은 신하가 낡은 베옷을 입고 나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임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화려한 골룡포를 입은 자신이 부끄러워질 지경이었습니다. 영상, 영의정, 과인이 그대의 청빈함을 익히 들었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소. 내 마음이 칼로 베인 듯 아프오. 나라의 재상이 어찌 이런 곳에 기거한단 말이오. 인조는 즉시 명을 내려 경기감사를 불렀습니다. 당장 이원익 대감을 위해 번듯한 집을 짓도록 하라. 이것은 내가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들의 어버이에게 바치는 정성이라 생각하라. 그렇게 지어진 집이 관감당입니다. 보고 느낀다는 뜻이지요.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가 이원익의 청렴함을 보고 배우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원익 대감은 그마저도 과분하다며 한사코 사양하다가 임금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겨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634년 조선에 큰 별이 졌습니다. 향년 87세. 오리 이원익 대감이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도 슬퍼했는지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이 지나는 한양의 저작거리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철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와 통곡했습니다. 양반들은 의관을 갖추어 절을 했고 지게꾼과 백정 같은 천민들도 흙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삽니까? 우리 대감님, 저승 가시는 길에는 비 맞지 마시고 배고프지 마시고 부디 편안하소서. 그 울음소리가 한양 도성을 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5일장을 치르는 동안 백성들의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아 마치 국상,
김금의 장례여과도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금강산 만폭동에서 500년 묵은 신선이 점지했다던 아이, 한계산 노승이 너는 훗날 나라를 구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소년,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한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권력보다는 책임을, 부귀보다는 청렴을 택한 그 따뜻한 마음이 무너져가는 조선을 지탱한 진짜 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끔은 팍팍하고 정의가 사라진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기 경기도 광명, 오리 대감이 잠들어 계신 곳을 떠올려 보십시오. 빚에는 방에서 삿갓을 쓰고도 웃음 짓던 그 넉넉한 여유와 백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 뜨거운 헌신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리 이원익. 그는 500년을 산 신선이 우리에게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조선의 참된 어른 이원익 대감의 야담을 모두 마칩니다.